개원하시는 원장님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개원 비용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임대차 계약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이 지체되거나 수정하는 부분이 생길 경우 개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력 채용, 마케팅 일정, 의료기기 설치 모든 것이 예상 개원 일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지체되어 개원 일정이 미뤄질 경우 원장님들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병원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상업 인테리어와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감염 관리, 환자 동선, 의료 장비 설치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는 각 진료과마다 동선, 의료기기, 병원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진료과를 인테리어 한 적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병원은 감염 관리, 동선 분리, 방음, 방염, 소방법, 장애인 관련법 등 특수한 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업체인지, 우리 병원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는 도면인데요. 경험이 풍부한 업체들은 과별로, 동선별로 굉장히 잘 짜주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인테리어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목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얼마로 전체표를 받은 후 공정별 세부 내역을 통해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 지연 시 페널티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공사 종료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공사 없이 공사 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부분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의 0.001%, 최대 공사 금액의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체상금 부분을 계약서에 넣어 최소한의 페널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의 경우는 1년입니다만 중요 설비는 더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처리 기한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의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마음에 드는 상황에 있다면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해당 건물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을구 확인을 통해 근저당 가압류 등 설정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근저당의 80에서 90% 이상 잡혀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후 근저당 퍼센트를 낮추는 조건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부 상단부에 위법 건축물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 건축물일 경우 행정부처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계약하는 면적이 건축물 대장상 문제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되어 있어야 병원 개원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용도 변경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물건에 공시된 조건을 확인했다면 특약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료입니다. 보통 임대료는 입지를 선정하실 때 이미 확인을 하셨을 텐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 후 한 달 이후로부터 임대료가
나가게 됩니다.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인테리어, 집기, 의료기기 반입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약사항의 일정 기간 이후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5년 또는 2년으로 계약을 하실 텐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 9억 이하인 경우 10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재계약 시 5%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넘는다면 특약의 재계약 시 몇 프로 인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에 임대료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판입니다. 점포의 위치에 따라 간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곳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전의 간판 위치를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문구를 넣어서 간판 자리를 확보해야 하며 점포의 위치와 상관없이 간판을 달아놓은 건물이라면 미리 선점하여 계약 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이나 시트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를 기재하여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로 동일 진료 과목 제한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일 경우 이 저항은 놓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닐 경우,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다른 층의 다른 공간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 진료 과목을 명시할 때 동종업종 진료과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같은 경우 정형, 통증, 재활, 신경외과 등을 넣으시는 것이 좋고요. 검진내과에 같은 경우에는 내과, 투석내과, 신장내과, 항외과, 외과 등 동종업종의 제한을 자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도 변경 및 장애인 시설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 근래에 지어진 신축의 경우는 대부분 주차, 장애인 시설 등 미리 고려하여 건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구축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의원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용도 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장애인 시설 비용은 우리 병원에서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진행하는지도 협의를 하셔야 하고요. 용도 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과 주차구역 등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 건물의 상태가 그렇지 못한 경우 용도 변경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약사항에 용도 변경이 불가할 시 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한다라는 조항을 달아 원장님들께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 등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물의 경우 내원 환자분들의 무료 방문 주차 시간은 몇 시간인지 어떤 방식으로 주차를 결제하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라는 말만 듣고 계약은 완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변경 특약을 걸어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용도 변경에 관해 체크해야 하실 법령은 건축법과 장애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께서 법령 모두를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법입니다. 장애인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가, 설치 대상이라면 설치 항목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병원, 2차, 3차는 의료시설입니다. 입지 선택한 자리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이 아니라면 보통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일 텐데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변경일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은 예외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신고 및 허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용도 변경의 절차는
건축사가 진행합니다. 도면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도면이 없다면 실측 후 도면을 작성하게 되고 도서를 해당 구청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변경 공사 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준공 처리가 됩니다. 준공 이후 사용 승인을 통해 실제 사용이 진행됩니다. 사용 승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인법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기준은 동일 건물의 의원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동일 건물의 의원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의 면적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병원이 50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다른 의원의 면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일 뿐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로 바뀝니다. 의무 설치 시설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주 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두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세 번째 주 출입구 높이 차이에 대한 제거, 네 번째 출입구, 문의 포, 다섯 번째 복도, 여섯 번째 계단 또는 승강기, 일곱 번째 화장실 대변기가 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해당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계약 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공사의 주체를 정하여 진행하신 후 승인이 난 후 잔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설들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계약을 해버리신 경우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바닥 면적, 동일 건물 다른 의원의 바닥 면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개원에 진통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비 구입,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개원 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체크해야 합니다. 내과를 예로 들면 주사실, 내시경실, 초음파실, 엑스레이실, 맘모실 등 어떤 장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 체크해 보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본 장비들에 대한 구성이 끝났다면 세부 진료 내역을 확정하여 필수 장비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장님께서 장비 구매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용 자금은 얼마인지, 인테리어, 임대료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의료기기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확정되어야 이후 진료 특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 혹은 리스로 진행하실지가 결정됩니다. 예산이 설정되셨다면 CT 혹은 MRI 등 기존 병원들과 차별점을 가지기 위한 장비들을 어떤 것을 구성하실지 구상하셔야 합니다. 필수 장비와 필요 장비의 목록이 완료되셨으면 장비의 성능, 기능 AS, 병원의 설치 가능 여부, 대략적인 가격 등을 사전 조사하셔야 합니다. 사전 조사가 완료되시면 대략적인 장비 구매 목록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 업체의 견적을 요청하시고 비교 견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의료기기 업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내가 구성한 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시고 대체품은 무엇이 있는지, 요즘 다른 병원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비 선택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면 우선 고가 장비의 경우 필수 장비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예산 계획에 맞추어 고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병원 개원 후 안정기를 지나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은 과도기가 필요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서 출시한 카피 장비 역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품마다 무상 AS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이며 경우에 따라 2년,
3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AS 기간을 제품별로 확인하셔야 하며 AS 발생 시 유무상 기준을 검토하셔서 사용자 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지, 소모성 부품이 유상인지, 기기 결함일 경우 무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테리어를 참고하여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설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공간 및 사용자, 환자 동선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수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테리어 구상하실 때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 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는 사전에 체크하셔서 승합 또는 전력을 확보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신품과 중고품을 적절하게 배분하셔야 합니다. 진료과별 메인 장비, 생산성이 좋은 장비 등은 신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가의 장비, 서비스 의료 장비의 경우 중고 제품 구매를 고려하여 개원 예산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5가지 요소를 통해 장비를 선택하셨다면 장비 구매를 하게 되실 텐데요. 구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제조사에 다이렉트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임상이 필요할 경우 이용을 하시며 각각의 제조사에게 구매하실 경우 일괄 구매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제조사별로 일일이 컨택을 하셔야 하며 장비 입고 시기 역시 개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괄 구매, 흔히 턴키라고 말하는데요. 장비 구입에 따른 인적, 기술적, 시간적 노력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구매 대금을 금융의 일괄 처리가 용이합니다. 일괄 구매 시 구매 금액 조정, 의료기기 설치 일정 및 설치, AS 등 의료기기 구매 업체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